하지요. 오늘은 이제 군주론 2강 10장에서 19장까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제 10장부터는 이 파트가 원래 군주의 리더십을 논하는 파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갑자기 뜬금없이 군대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냐하면 요즘 같으면 대통령의 가장 큰 역할이 뭐겠어요? 이 국가 경제를 잘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주요 대선 후보도 보면 다 1번 공약이 경제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군주의 가장 큰 역할은 국방이었어요. 사실은 인류사 대부분 그랬어. 이 군주가 경제를 챙기기 시작한 건 아주 최근의 일이고, 대부분 인류의 역사에서 군주나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 안보입니다. 특히 국방. 그러니까 적의 침략으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내는 게 사실 군주의 가장 큰 역할이었고, 근데 당시 이탈리아는 이 국방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국방이 상당히 빵꾸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게 뭐냐? 이탈리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그 당시엔 도시국가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이 도시국가들이 자국군을 두질 않고 다 모병제, 즉 용병에 중독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이탈리아 국방의 굉장히 큰 허점이었는데, 이건 과거 로마가 시민 위주의 보병을 운영해서 세계 제국을 건설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이제 방식이었죠. 그래서 로마사 논고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인데, 이게 마키아벨리 아주 독특한 지론이에요. 뭐냐면 용병에 의존해서는 절대 근대 국민 국가로 나아갈 수가 없다. 뭐 실제로 그렇죠. 이게 당시에 프랑스나 스페인처럼 먼저 군대 국민 국가가 된 나라들에 비해서 이탈리아가 뒤처졌던 이유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용병 제도의 폐단에 대해서 아주 맹렬히 비판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싹 나옵니다. 이거는 뭐 사실 마키아벨리 모든 책에 다 나오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일종의 처세술을 논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도, 이게 정치학의 고전으로 반듯하게 딱 자리를 잡은 것은 바로 이 시민군 위주의 군사제도 위에 정치제도를 건설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아주 건전한 발상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제도가 결국 근대 민주국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딱 탑재를 하고,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0장에서는 군주국의 힘의 평가가 나오죠. 그래서 군주국의 힘은 크게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력으로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군주냐. 그럼 자력으로 국가를 지켜내면 되게 그 힘이 센 군주인 거죠. 두 번째는 자력에 의해 국가를 지킬 수가 없어서 성에 숨어서 농성을 해야 하는 군주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1번,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평야로 나가가지고 외부에서 전투를 벌여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군주가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되면 2번, 성벽이라도 단단히 보수를 하고 그 안에 식량을 준비하고, 그래서 무엇보다 민중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민중들이 군주를 계속 지지해야 사실은 그 국가를 지켜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농성전이 시작되면 성곽에 있는 재산은 다 약탈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일단 성 안으로 다 대피를 시키겠죠. 그러면 성 안에서 이렇게 보면 밖에 원래 자기가 살던 집, 논밭 이거 다 불타버리고 거기 있는 물건 적들이 다 뺏어가고 이런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민중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주, 우리 왕이랑 같이 생사를 같이 해야지라고 딱 굳게 지켜줘야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농성을 하면서 이게 지켜보면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버티다 보면은 적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죠. 멀리 먼 곳에서 원정을 왔기 때문에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전염병이 올 수도 있고 또 다들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버티다 보면 사실은 이 공격해온 쪽이 물러나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때까지 민중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어야, 그래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구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아까 앞부분의 비교정치론의 연장으로 종교적 군주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사실 요거는 이제 약간 사족처럼 붙인 건데, 이 종교적 군주국이라는 건 뭐겠어요? 로마 교황청을 말하는 거죠. 당시 이탈리아 상황에서는. 근데 이런 교황청은 종교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애써서 힘들게 민중을 다스릴 필요가 없어. 이번에도 지금 바티칸에서 교황 뽑혔지만 바티칸 시민들이 뭐 교황한테 저항합니까? 교황한테 인기 투표해가지고 뭐 지지율 조사하고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죽고 나면 천국 간다는 믿음으로 그냥 교황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사실은 다스리는 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별 걱정 없이 태평세월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요 시대에는 좀 특수한 시대였어요. 이 알렉산데르 6세라고 하는 교황과 율리우스 2세라고 하는 교황이, 두 교황이 연달아 등장하면서 굉장히 세속군주적인 아주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펴면서 교황청이 스스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아주 좀 이상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 두 교황이 둘 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패하기도 하고 또 권력력이 강한 이제 그런 교황이었죠. 특히 알렉산데르는 어땠습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아들 체사레 보르자를 이용해서 아예 자기 왕국,
자기 보르지아 왕조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던 이제 그런 좀 독특한 교황이었고 그 후임자였던 율리우스 2세도 체사레 보르자 쫓아내고 나서 외세인 스페인을 끌어들여갖고 또 다른 정적들 뭐 베네치아라든가 교황청에 반대하는 다른 나라들을 막 공격하고 뭐 이러면서 교회 세력을 신장시키는 그런 교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랬고 그 시대가 이제 마키아벨리가 이 군주론을 쓸 때는 그 알렉산드르 6세와 율리우스 2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레오 10세가 이어받아서 교황청을 잘 다스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끝나는데 그 레오 10세가 누굽니까? 바로 피렌체의 메디치 출신 교황인 거죠. 그리고 아마 이 메디치 출신 이 책 자체가 그 메디치 군주한테 바치는 책이잖아요. 로렌조 데 메디치 주니어한테. 그러니까 레오 10세를 비판할 수가 없죠. 같은 메디치 가문이니까. 그러니까 그 마무리로 지금 교황님은 훌륭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러고 이제 그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장에서 본격적으로 군대의 종류와 용병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나라의 토대라는 건 훌륭한 법률과 군대, 특히 이제 군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이 나라를 훌륭하게 만드는 군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자국군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용병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외국군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요 세 가지가 합쳐진 혼성군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중에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군대에 의존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자국군이겠죠. 그리고 용병과 외국군은 최악이다라는 거야. 일단 용병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면 마키아벨리는 아주 반용병주의자예요. 용병 쓰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 용병이라는 건 오늘날의 그 민간 군사 기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용병이라는 건 애국심이 아니라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근데 그 돈이라는 게 평소 같으면 목숨을 걸 정도의 그렇게 큰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직업군인이 돼서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모병지에 지원해서 예를 들면 부사관이 됐어. 연봉이 한 3천, 4천 돼. 왜냐면 이 부사관들은 나라에서 집을 다 주고 뭐 다른 기본적인 생필품 옷 같은 거 다 나라에서 주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월급이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저임금보다 좀 조금 더 주는 정도 수준을 준단 말이야. 근데 그 돈이라는 게 평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집도 주고 뭐 먹을 거 다 주니까 뭐 크게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돈이지만 그 돈 받고 갑자기 죽으라고 하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직업군인 제도라는 게 용병이라는 게 당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돈을 받고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당시 용병들도 어떻게 했냐면 대충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척이 가만 탱탱탱 하다가 서로 안 죽이고 쓱 하고 이렇게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용병대를 쓰게 되면 그 용병대장이 아주 유능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적당히 기회를 보다가 자기를 고용한 국가를 집어삼킵니다. 그런 케이스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체사레 보르자와 함께 인용했던 프란체스코 스포르차예요. 프란체스코 스포르차 가문이 이제 이탈리아의 유명한 양대 용병 가문 중에 하나인데 결국 그 스포르차가 밀라노란 나라를 아예 먹어버려갖고 밀라노 공국이 스포르차 가문의 나라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용병 대장을 잘못 쓰면 그 나라가 망하고 왕조를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군주라는 건 반드시 군 통수권을 스스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화국은 반드시 자국 시민을 장군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과거 이탈리아의 유명한 강성한 공화국이나 군주국이었던 로마나 스파르타가 잘 싸웠던 이유는 반드시 자국군을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로마가 망할 때 보면 마지막에 오도 아키르니 해가지고 막 그 게르만 용병들 쓰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망하잖아요. 반면 당대의 피렌체도 그렇고 또 베네치아도 그렇고 그때 그 이탈리아의 유명한 나라들은 다들 용병을 썼다는 거죠. 전쟁을 벌이고 영토를 얻을 때 용병을 고용해가지고 이 용병 중독 때문에 이 나라들이 결국 더 큰 나라가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프랑스처럼 영국처럼 이 절대 왕정을 가지고 근대 국민 국가로 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조그만 도시국가 수준에서 지들끼리 깨작깨작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탈리아 전체가 후진국이 돼버린 이유는 바로 이 용병에 중독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탈리아 역사를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스포르차 가문이 있고 브라초 가문이라고 하는 용병 가문이 또 있었어요. 이건 이제 피렌체 사를 읽어보면 잘 나오는데 이 두 가문이 어느 나라에 붙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전쟁의 승패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 용병대들한테 이 국가들이 다 좌지우지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지. 게다가 용병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당시에 군대 하면 보병 아니면 기병입니다. 보병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발로 뛰면서 간단한 경무장을 하는 거고 기병은 중무장, 우리 중세시대 유명한 갑옷들 있잖아요. 그 강철 갑옷을 입고 중무장을 하고 말을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럼 기병이 강하겠어요? 보병이 강하겠어요? 사실 하나하나의 전투력만 놓고 보면 당연히 기병이 강하겠죠. 하지만 병력은 어느 쪽이 더 많겠어요? 보병을 더 많이 운영하기가 유리하겠어요? 기병을 더 많이 운영하기가 유리하겠어요?
포병이 아무래도 다수 병력을 운영하기가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돈도 적게 들고 사람도 쉽게 모을 수 있고 기병은 전투 훈련도 엄청 오래 시켜야 되는데 포병은 창 하나만 들려주면 일단 전투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용병이라는 건 그렇게 많은 수의 보병을 유지하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사람들 월급 어떻게 다 줄 건데 그러니까 소수의 기병을 중심으로 용병대가 운영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아야 수천 명, 적으면 수백 명 단위로 이제 용병대가 운영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한 2만 명 정도의 군대를 편성한다. 그러면 실제 보병은 2천 명도 안 되고 18,000명이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용병, 기병들이고 이런 식이라는 거야. 이건 뭐냐면 현대로 치면 기병은 일종의 기갑부대예요. 그러니까 탱크만 잔뜩 있는 거야. 탱크만 잔뜩 있고 보병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탱크라는 건 모아서 갑자기 우르르 달려가면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지형의 제약도 많이 받고 그러다가 이제 보병들이 몰래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렇게 파주카포로 쏘고 그러면은 그냥 꼼짝없이 다 망하거든요. 그래서 탱크가 갈 때는 보병들이 같이 훨씬 더 많은 수가 같이 가면서 탱크의 장애물들을 없애줘야 되거든. 그래야 탱크가 공격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당시에 이탈리아의 용병대라는 건 주로 기병 위주로 왜냐면 용병 대장이 편하니까 그 월급을 줄 수 있는 숫자가 적정하니까 기병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얼핏 보면 되게 멋있는 갑옷 입고 막 중무장한 늠름한 기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엄청 센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 전쟁터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군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병 하나하나가 다 용병대장의 재산이기 때문에 절대 위험한 작전을 안 한다는 거지. 왜냐면 자기 재산을 깎아먹으면서 전쟁을 하면 자기 손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야간에 공성전을 안 했다는 거야. 우리 옛날에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하는 역사 드라마 보면 공성전하면 다 밤에 공격하고 불화사 쏘고 이런 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일종의 국민국가들 민족국가들끼리 싸움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밤에 공성전을 찍는 이유는 드라마 그 촬영 비용이 적게 들어서 그런 것도 있대요. 밤에 찍으면 좀 이렇게 어설퍼도 그렇듯 보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밤에는 전혀 절대 공성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야영하고 있으면 야간 기습도 안 했다는 거야. 왜냐면 야간 기습하는 것도 자기들 피곤한데 자야 되는데 기습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밤에 나가는 것도. 그리고 내가 야간에 기습하면 쟤도 야간에 기습할 거 아니야. 그러면 서로 골치 아파지니까 아유야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낮에 싸워.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전투 중에도 가급적 죽이지 않아. 죽이지 않고 포로로 다 잡아. 포로를 잡았다가 왜냐면 내가 포로를 잡으면 상대편도 포로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서로 나중에 전쟁 끝나고 전투 끝나 그러면 포로 교환하는 거야. 돈도 안 받고. 왜냐면 그게 다 재산이니까. 그 이름은 엄청 아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이고 잡아놨다가 전투 끝나면 포로 교환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이런 데서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이 무슨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냐고 이런 용병들이. 이런 용병에 중독된 현상이 바로 이탈리아를 노예와 치욕의 땅으로 전락시켰다라고 마키아벨리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보르지아라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드라마를 보면 아주 유명한 그 장면이 나와요. 이 당시에 프랑스 왕이 이제 이탈리아를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왕하고 이탈리아의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갖고 같이 연합을 해서 프랑스 왕에 맞서 싸우는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마키아벨리가 이제 같이 종 프랑스형 병에 붙어서 그때는 체사레 보르자가 프랑스형 편이어가지고 같이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프랑스에도 뭘 개발했냐면 대포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중세 시대는 아직 대포가 상용화되지 않았는데 대포를 끌고 왔어.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 대포알과 대포알 사이에 센서들로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양쪽에서 대포를 같이 빵 쏘니까 그 센서들이 중간에 연결된 포탄이 쭉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탈리아 군대는 그냥 뭐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나팔 불고 나팔 불면 돌격해가지고 챙챙챙 싸우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의 전투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렬하고 있는 그 부대를 상대로 대포를 쏜다는 거 생각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뭐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포탄이 쭉 날라오는데 이 포탄만 날라오는 게 아니라 쇠사슬로 연결된 줄이 쫙 날라오니까 그 앞에 이제 기병들이 말 타고 있다가 거기로 포탄이 쭉 지나가면서 이게 드라마에 보면 말을 포함해가지고 한꺼번에 반으로 쭉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몸이 두 개로 쫙 잘라져가지고 내장 다 튀어나오고 말까지 두 조각 나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나뒹굴고 이런 장면이 그냥 드라마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근대 국민국가하고 중세시대 용병대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전투력의 수준이라는 게 너무 차이가 나서 완전히 어른과 아이의 싸움처럼 상대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버리고 그래서 전투 끝나고 나서 이제 용병대 그 대장 측에서 이제 전투 끝났으니까 포로 교환해야지 하고 사자를 보내서 이제 포로 교환합시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 프랑스군에서 우리는 포로 안 잡는데 우린 다 죽였어. 그래서 포로 교환할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경악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세상에 이런 전쟁을 하는 놈들도 다 있나? 근데 사실은 원래 전쟁은 그런 건데 이탈리아가 용병에 중독돼 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그 약간 이제 장난처럼 비즈니스처럼 했던 거죠.
뭐 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이 책에 나중에 각주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루이는 프랑스 왕조 루이는 이탈리아를 정복할 때 분필 전쟁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분필 한 자루로 지도에 이렇게 쭉 선을 그으면 그만큼 그냥 가고 또 다음날 오늘은 여기까지 가볼까 하고 분필로 쭉 그으면 또 그 다음날 그만큼까지 가고 그 진짜 무주공산을 이렇게 밀고 나가듯이 그런 식으로 갔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 프랑스의 군사력과 당시 이탈리아 용병대의 군사력의 차이가 얼마나 심했는가라는 거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기병 위주의 군대는 결국에는 귀족들 위주예요. 이게 일반 평민이 갑자기 뭐 갑옷 입고 그런 어려운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기병 위주의 군대는 귀족 위주의 군대고 보병 위주의 군대는 시민 위주의 군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치 형태하고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기병 위주의 군대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귀족정이 되고 보병 위주의 군대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민주정이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지금 일본도 그렇잖아요. 일본 군사력이 해군과 공군 위주잖아요. 해군과 공군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되게 직업군인, 소수의 직업군인으로 군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가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으로 굴러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사실은 지금은 인구가 많이 줄었지만 옛날에 100만 대군까지 있었죠. 6.25 때는. 이렇게 한 70만 대군 정도로 계속 유지해 왔고, 이렇게 보병 위주로 전 국민이 다 참여하는 시민군으로 보병을 운영하는 나라는 되게 민주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프랑스의 나폴레옹 시대에 운영했던 이른바 그랑아미, 그랜드아미, 대육군. 그게 이제 사실은 프랑스를 강력하게 만든 이제 이렇게 그 군사적 기반이면서 사실은 프랑스를 나중에 이 혁명의 산물인 거지. 이 자기들이 이런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 입대해가지고 이제 나폴레옹 휘하에서 전투를 벌였던 거죠.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로마선 원고 등에서 꾸준히 자국 시민으로 구성된 보병을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엄청나게 강조해요. 이거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 자국 시민으로 국군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 참고하면 돼요. 이거 우리가 이게 보면 진보 진영에서 자꾸만 모병제 하자 그러거든요. 이번에 대선에 나온 4명의 후보 중에 가장 진보적이라는 권영국 후보도 제가 공약 한번 검토해 보니까 거기도 군사제도에서는 모병제 실시하겠다는 공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군대 가기 싫어하니까 남자들이 군대 가기 싫어하는 그 심리에 기대 가지고 그냥 우리도 빨리 모병제로 하고 너희 군대 안 가도 돼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지.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포퓰리즘입니다. 시민들이 군대를 안 가면 군대가 주인이 돼요. 군대가 귀족화돼서 나라의 주인이 돼요. 그런 나라가 뭡니까? 그게 바로 미얀마예요. 그래서 미얀마 군사 정권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 미얀마는 어때요? 이 억압받는 시민들이 결국 시민군을 조직해서 레지스탕스를 만들어갖고 결국 미얀마 군대랑 내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내전을 벌여서 그 군대를 없애야만 결국에는 미얀마가 민주국가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군대는 이미 엄청난 F-16 전투기도 갖고 있고 탱크도 갖고 있고 그런 주요 무기는 미얀마 군이 다 갖고 있는데 그 소총령 겨우 수입해 와가지고 산속에서 이렇게 저격해가지고 언제 미얀마 점령하냐고. 그러니까 이 모병제 하자는 얘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게 쉽게 이제 이 징병제 없애고 우리도 모병제로 가자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것도 안 읽어본 사람이고 이 정치제도가 민주주의가 어떻게 운영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더군다나 군사 정권의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이 시민군이라는 요소까지 없어지면 지난번 우리 계엄 사태 때 봤잖아요. 이 직업군인들이 마음대로 미얀마처럼 시민을 상대로 총 쐈으면 어떨 뻔했어요. 근데 그 계엄군들도 다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동료 시민한테 총을 쏴 이래가지고 이제 소극적으로 작전을 해서 결국 계엄을 무산시킨 거 아닙니까? 그게 이어지는 게 13장이에요. 13장에 보면 용병은 그렇다 치고 그럼 외국군이나 혼성군은 어떨까? 자국군은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욕하는 게 외국군이야. 이 외국 원군에 의존하는 정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을 두고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외국 원군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타국군주의 의지에 따라 싸우는 군대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타국의 의지에 의해서 싸우는 군대고, 그래서 이 원군이 와서 만약에 전쟁에 져버리면 그 나라는 그냥 멸망하겠죠. 그리고 원군이 와서 만약에 전쟁에 이기면 사실상 그 군주는 원군을 보낸 군주의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군은 오히려 용병보다도 더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병은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외국군은 돈도 안 통하고. 사실 우리가 그래서 미국 덕분에 6.25를 이기고 나서 미국의 작전 통제권 넘겨주고 지금까지도 이제 미국의 어떤 상당한 영향권 안에 있게 되잖아요. 뭐 그게 우리나라 상황에서 나쁜 건 아닌데 왜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였고 그래도 그냥 공산주의에 맞서서 우리 체제를 지켜줬으니까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이 다른 나라 군대에 의존하면 그 나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살의 보르자도 처음에는 외국군과 용병의 혼성군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몇 번 전투를 하고 나서 아 이게 아니구나 싶으니까 나중엔 용병대 다 해산해버리고 외국군 다 떠나라고 해서 돌려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점령했던 로마니아 지방의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걔들을 훈련시켜서 거기서 자국군을 양성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용병이나 외국군의 단맛에 속아서 그 해독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반드시 그 군주는 멸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리더십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14장은 군사에 관한 이 전쟁에 관한 군주의 임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굉장히 극약 처방을 얘기하는데 이 군주라는 사람은 전투와 전쟁 준비 외에는 다른 어떤 업무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무슨 경제 챙기고 뭐 복지 이런 거는 아예 군주가 관심도 가지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내정은 뭐 대신이나 다른 정치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다 맡기고 군주는 오로지 군사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른바 국군 통수권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선 후보들은 국회의원, 대선 후보들이 국회의원 하면 어느 위원회를 가냐면 되게 국방위원회를 가요. 국방위원회는 사실은 아무것도 이게 돈이 나올 게 없으니까 되게 비인기 위원회거든. 원래 초선 의원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건 기재위라든가 옛날 같으면 교육이 왜냐면 외고 유치 같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랬는데 그 국방위는 다들 국방위 가봐야 아무런 지역구민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국방위는 다들 가기 싫어하는 부서인데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라든가 이게 대통령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통령 나오려고 하는 대선 후보들은 되게 상임위로 국방위로 갑니다. 국방위로 가서 국방 정책을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주 본질적인 기능이 국군 통수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로 유명한 사례로 드는 게 그리스 아카이아의 군주였던 필로포이멘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요. 이 필로포이멘이라는 사람은 항상 틈날 때마다 틈만 나면 사냥을 나가서 이 사냥이라는 게 일종의 군사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사냥은 당시에 야외로 나가서 직접 필드를 보는 거니까 자기 나라 영토를 쭉 돌려보면서 저 언덕에서 갑자기 적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같이 사냥하는 동료 장군들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저기서 쳐들어오면 우리는 포진을 어떻게 해야 되지?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군사훈련을 하는 거죠. 사냥을 통해서. 그런 식의 어떤 끊임없는 이제 군사훈련. 동료들과 그런 얘기를 하는 군사 덕후. 그야말로 군대 덕후가 되는 거야. 그래, 이렇게 평소에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만 위기 시에 당황하지 않고 군을 지휘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두뇌를 써야 돼요. 군대라는 건 이제 장군이라는 건 두뇌를 써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뇌를 쓰는 훈련도 해야 되는데 그 두뇌를 쓰는 훈련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 바로 역사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위대한 인물들은 자기 그 선대의 위인들을 칭송하고 공부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은 아킬레우스는 시촌 인물은 아니죠. 호메로스 호메로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 일리아드에 나오는 역사적 인물인데 왜냐면 이제 신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실존 인물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 근데 이제 그 아킬레우스는 거의 반불사신이었잖아요. 그 아킬레스 것만 빼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는 그 일리아드를 맨날 끼고 다니면서 전쟁터에도 항상 일리아드를 끼고 다니면서 아킬레우스의 행적에 대해서 막 따라하고 배우고 싶어 했고 그다음에 카이사르는 또 알렉산더. 카이사르는 알렉산더의 전기를 또 맨날 갖고 다니면서 알렉산더는 젊어서부터 이미 세계를 정복했는데 나는 마흔 넘도록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알렉산더를 닮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스키피오의 일생을 그 한니발을 무찌린 로마의 영웅 스키피오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스키피오는 과거 그리스의 그 키루스 왕은 투르크 지방의 왕이죠. 이 키루스 왕의 절제와 온화 인간미 등을 모범으로 삼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좋은 정치인은 항상 선대의 위인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세종대왕이라든가 정조라든가 또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그런 이제 국민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한 그런 리더들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따라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노력을 해야 평범한 리더라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대에. 그렇게 위대한 인물은 못 되더라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처럼 성공한 사수는 항상 목표보다 조금 더 높은 지점을 목표로 활을 쏴야 포물선도 내려가서 딱 목표에 꽂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5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리더십 얘기가 나오는데 군주가 칭송이나 비난을 받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유명한 현실주의 정치관이 나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 중에는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공화국이나 통치권에 대해 뭐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유명한 플라톤을 얘기하는 거죠. 플라톤의 국가론이 딱 이런 식이거든요. 세상에 있지도 않은 공화국을 대화를 가지고 구성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정치학 공부하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플라톤의 국가, 그다음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보거든요.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이 부분을 보면서 플라톤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통쾌한
뭔가 이렇게 그 전에 정서를 깨트리는 것 같은 이제 뭐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그 플라톤의 국가론에 어떤 대비되는 대칭되는 새로운 어떤 형태의 정치관을 제시한 거야. 이게 바로 현실주의적 정치관이죠. 플라톤이 이상주의적 정치관을 대변한다면 마키아벨리는 현실주의적 정치관을 대변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행하지 않고 무슨 일이나 선을 내세우는 인간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이제 선한 방식만 추구하는 인간은 결국에는 좋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파멸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성악설적, 현실주의적 정치관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주는 선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악인이 되는 법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좋은 평판을 얻고 사는 게 좋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악덕에 따르는 오명 따위는 생각하지 말고 악덕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덕처럼 보이는 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고 악덕이 오히려 국가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마키아벨리즘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16장 관대함과 인색함. 일반적으로 군대는 관대하다는 평을 받으면 좋죠. 그게 싫다는 게 아니야. 그럼 좋아. 근데 관대하면 아무래도 국고를 낭비하는 수밖에 없겠죠. 군주가 관대하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 돈을 막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재난지원금 나눠준 거라든가 이재명이 이제 경기도에서 뭐 청년배당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국고가 풍부하면 그래도 돼요.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성남시장 때 판교가 개발되면서 이 지자체 수입은 다이 부동산 취득록세잖아요. 이 판교가 개발되면서 엄청나게 아파트나 건물이 많이 생기면서 취득록세가 엄청 물밀듯이 들어올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남시 재정이 아주 튼튼할 때야. 그러니까 돈이 남아 돌았어. 그러니까 그거를 청년배당도 하고 무상산후조리원도 하고 막 그런 거 해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관대하다는 평을 들으면 어쨌든 국고를 쓸 수밖에 없죠. 근데 국고를 쓰다 보면 결국 나라의 그 재정의 앵꼬가 나면서 결국 국방이 비게 되고 다른 나라의 침략에 노출되게 된다. 오히려 군주가 인색해서 세입을 늘리고 국방을 튼튼히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민중들한테 관대한 행동을 한 셈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시대의 위대한 업적은 항상 인색하다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이외에 관대한 척했던 군주들은 다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군주가 관대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인색한 게 국민들한테 더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카이사르는 관대한 걸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사람들 돈도 많이 빌려주고 자기가 막 빚을 져가면서 남들한테 뭐 이렇게 이것저것 나눠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관대하다는 평판 때문에 군주가 됐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카이사르는 군주가 되기 전에 관대했던 거라는 거죠. 왜냐면 군주가 되기 전에 관대한 척한 거는 좋은 거예요. 남 돈 빌려서라도 군주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부채라는 거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군주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관대한 척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일단 군주가 돼서 국고를 운영하는 입장이 되면 그때부터는 인색해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 카이사르도 실제로 군주는 못 되고 죽었잖아요. 암살당해서. 카이사르도 만약에 황제가 진짜 됐으면 그다음부터는 아마 인색하게 국가를 운영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주란 자기 돈, 즉 국고를 쓰는 건 아껴야 하지만 남의 돈, 예를 들면 전쟁터에 나가갖고 전리품을 얻었어요. 그런 건 아주 관대하게 나눠줘야 된다. 예를 들면 전쟁을 해가지고 전리품을 얻었는데 이거 다 국고에 귀속해 너네 하나도 가지면 안 돼. 이러면 이제 그 전쟁에 나섰던 병사들이 어떻게 되겠어? 엄청 화가 나겠죠. 그래서 그 군주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남의 걸 약탈했을 때는 그거는 얼마든지 관대하게 나눠줘도 되고 다만 자기 재정에 들어온 국고는 아주 인색하게 아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것은 얼마든지 낭비해도 자기의 좋은 평판으로 결국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다만 남의 경멸이나 인색하게 하는 건 좋은데 남의 경멸이나 원한을 사는 것만큼은 군주가 매우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관대하다는 평을 얻으려다가 결과적으로 미움과 오명을 사는 것보다는 오명은 얻더라도 미움은 사지 않는 인색한 군주가 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움과 어떤 경멸과 원한을 사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이 문재인하고 박정희 이런 게 좀 떨어져요. 문재인 대통령은 관대하다는 평은 얻었지만 사람들한테 이제 굉장히 미움을 산 측면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본인은 되게 인색한 이렇게 정치인으로 뭐 맨날 막걸리 마시고 뭐 그랬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향수를 가지고 좋게 보잖아요.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잔인함과 인자 그리고 존경과 두려움은 어떻게 볼 거냐? 일단 초기의 군주는 잔인하다는 평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라를 처음 세울 때의 군주는 아무래도 잔인하지 않으면 질서를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체살의 보르다는 잔인하다는 평판을 얻었지만 덕분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로마니아 지방을 안정시킬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에 비하면 피렌체의 정치가들은 잔인하다는 세평을 피하려고 하다가
예를 들면 피스토피아라는 지역의 그 내부 붕괴를 그냥 수수방관해가지고 결국에는 엄청난 무질서를 가져와서 결국에는 백성들이 더 많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단결시키고 충성을 유지하려면 잔인하다는 세평쯤은 개의치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받는 것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중에서는 뭐가 나으냐? 일반적으로 사랑받고 싶죠, 사람이라는 건. 정치인도 약간 연예인 비슷한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름 불러주고 뭐 이재명 이러면 다 기분 좋잖아요. 물론 둘 다 구비되면 좋다 이거야. 사랑도 받으면서 두려움의 대상도 되는 게 제일 좋아. 그게 베스트. 근데 이제 동시대에 솔직히 어떤 인물이 사랑도 받으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긴 되게 어렵죠. 그래서 먼저 하나를 고르자면 먼저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 여기서 그 유명한 인간관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전미영 선생님이 얘기하신 원래 인간이라는 건 은혜를 모르고 뻔뻔하고 변덕이 심하고 위선자의 신변의 위협은 피하려고 하고 물욕의 눈이 어둡다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성악설적 인간관이죠. 이 현실주의죠. 그래서 군주가 잘 나갈 때는 마치 자식까지 바칠 것처럼 아주 이렇게 그 납작 엎드리고 그렇게 입속에 혀처럼 굴다가 군주가 몰락하다 싶으면 바로 다 대신 때린다는 거죠. 요즘 윤석열이 몰락하니까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이재명 쪽으로 붙잖아요. 이런 거 보세요. 그래서 이게 숭고한 정신의 위대함이 아니라 이 보수로 맺어진 우정, 이 돈으로 맺어진 우정이라는 건 결국 그만큼의 값어치밖에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 분열되고 다 해체되고 이러는 거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은 두려워하는 자보다 애정을 가진 자를 더 쉽게 배신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겪었던 비극이라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노사모라,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인기도 많고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예를 들면 한미 FTA 같은 거 추진하고 이라크 파병 추진하고 자기들 생각하고 다른 정책을 추진하니까 노사모들이 대부분 다 돌아서고 물론 이제 그중에 핵심 코어는 안 돌아서고 끝까지 지지했지만 대부분의 노무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서 가지고 노무현 욕하고 돌뿌리에 넘어져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고 하고 그래서 지지율이 5%까지 막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 퇴임하고 나서 아무도 지켜내준 사람이 없으니까 검찰하고 언론이 막 공격을 해대면서 결국에는 이제 부엉이 바위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사랑만 받아가지고는 자기의 어떤 생존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다만 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과 원한을 사지 않는 것은 양립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거, 되라는 거지 원한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원한을 안 사는 방법은 뭐냐? 그거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시민의 재산이나 여자를 안 건드리면 된다는 거야. 요즘은 여자를 건드리는 없지. 부녀 건드리면 큰일 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권력자가 그 유명한 귀족 부인이 예쁘대더라. 그러면 그냥 그 귀족 죽여버리고 부인 뺏고 이런 일은 수도 없이 일어났잖아요. 옛날에 초야권이라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그러면 반드시 원한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재산이나 여자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우자는. 그래서 인간이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용서해도 자기 재산을 뺏긴 건 잊지를 못한다는 거야. 이것도 역시 아주 유명한 마키아벨리 특유의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돈 뺏기면 절대 죽을 때까지 용서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남의 재산 함부로, 군주라고 해서 남의 재산 함부로 뺏지 마라. 그리고 여자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그렇게, 그것만 피하면 적어도 원하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군대를 지휘할 때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니발이 그랬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10여 년간 이탈리아를 원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군대 반란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그에 비해서 한니발의 라이벌이었던 스키피오는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관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스페인에 있던 스키피오 그 로마 부대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그거 해결하느라고 상당히 곤란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나친 온정주의. 너무 관대함을 내세우다 보니까 지나치게 온정주의를 베풀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군대가 오히려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백성이 군주를 사랑하는 건 백성이 하는 일, 백성이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고 군주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건 군주가 그 상황을 주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자기 주도적으로 방침을 밀고 나가야지 남의 생각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움을 사는 것만은 결코 피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군주와 신의 문제 얘기해요. 이것도 되게 유명한 챕터죠. 여기서 그 유명한 사자와 여우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 인간이 싸움을 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식으로 싸우는 게 있고 짐승의 방식으로 싸우는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훌륭한 군주는 이 두 가지 방식을 교묘하게 섞어서 구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영웅 아까 말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모델로 생각했던 아킬레스. 그 아킬레스는 그 신화에 보면 아킬레스를 가르친 그게 누구냐면 그 반인반마의 켄타우루스였다는 거야. 여러분 켄타우루스 아시죠? 밑에는 말이고 위만 상반신만 인간인 그 신화적인 존재잖아요. 그 켄타우루스가 아킬레우스를 가르친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군주라는 건 이 반인반마. 그러니까 이제 반은 인간, 반은 짐승의 자질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고 그 짐승 중에서 특히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지혜를 갖춰야 된다.
옛날엔 이건 사자의 용기와 사자의 용맹과 여우의 간지 뭐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간교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사자는 힘이 세지만 착각에 빠지기가 쉽고 여우는 늑대를 당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함장을 알아차리려면 여우여야 하고 늑대의 혼을 빼려면 사자여야 된다. 이제 이게 아주 유명한 그 비유입니다. 그래서 신의를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해졌거나 약속을 지켜야 할 동기가 없어졌을 때는 신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니까. 여우의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를 지키지 않을 명분쯤은 얼마든지 군주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러한 여우의 기질은 아주 능숙하게 분장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티가 나면 안 된다. 여우처럼 머리 쓰고 있다는 게 너무 티가 나면 안 되고 그 사람은 정말 이렇게 진정하게 진정성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쪽같이 위장도 해야 되고 때로는 뻔뻔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모든 좋은 기질을 실제로 다 갖출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좋은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마키아벨리즘의 아주 유명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의 자비심, 신의, 뭐 인정, 뭐 언행일치, 경건함 이런 자질들이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자질들이잖아요. 그런 자질들을 다 갖추면 제일 좋지만 솔직히 그런 자질 다 갖출 수도 없고 그러면 오히려 정치 망한다. 오히려 그런 자질이 있는 것처럼 남들이 믿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문재인 대통령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딱 그런 이미지가 딱 그렇잖아요. 사람이, 저 사람 참 이렇게. 그런데 그래놓고 집권하고 그래서 할 거 다 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특히 신생군주라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신의도 버리고, 자비도 버리고, 인간미도 잃고, 반종교적인 행동도 때로는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런 일을 군주가 직접 입에 담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된다. 예를 들면, 나는 뭐 자비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이 새끼들 다 죽여. 이런 말을 군주가 직접 자기 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주가 그런 말을 하면 누군가 듣잖아. 누군가 들으면 그게 많이 퍼지거든. 그래서 군주를 직접 찾아보고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성실하고 신의가 두텁고 언행일치가 되고 인정미가 넘치고 신실한 인물로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대중들이 군주 얘기 들으려고 이렇게 뭐 광장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는 항상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착하고 선하고 정의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실제로 말로 떠들 필요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마키아벨리즘은. 그래서 군주는 오로지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유지하는 게 제일이고 대중은 언제나 표면만 보고 결과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대중만 있을 뿐이며 여기에 현명한 소수가 파고들 여지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날에도 정치에 대한 영원한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키아벨리를 우리가 현대 정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인 거예요. 정치의 어떤 본질을 통찰하는. 그래서 뭐 네가 진짜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오늘날에도 뭐 많은 정치인들이 다 그걸 실천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 이 경멸과 미움을 피하는 법.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일단 미움을 피하려면 다시 얘기하지만 절대 재산 남의 재산하고 여자 이거 배우자 건들지 마라. 큰일 난다. 예를 들면 여자가 군주인데 남자 배우자를 건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경멸을 피하려면 변덕이 심하거나 혹은 경박해 보이거나 혹은 이게 이제 이 당시 시대니까 그런 표현이 없는 여성처럼 유약해 보인다는 거겠죠. 왜냐면 그 당시 군주는 거의 다 남자였으니까. 그리고 무기력하거나 결단력이 없어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내린 결단은 절대 철회하지 말고 군주를 속이거나 농락하는 건 감히 생각도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차하면 무서운 걸 보여주고 자기 말 안 듣는 신하는 확실하게 처벌하고 그래서 이제 저 군주 좀 말랑말랑하고 약간 멍청한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속여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군주를 만만하게 보는 신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신하가 보이면 냉큼 이제 처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군주가 반란을 피하는 대책은 바로 백성의 미움을 사지 않는 거다. 그래서 원래 반란이라는 건 성공하기가 아주 어렵다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 비상계엄도 그렇잖아요. 결국 성공 못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반란을 일으킨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야. 심지어 친인 쿠데타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군주는 민중의 지지만 받고 있으면 언제든지 손쉽게 반란을 진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카이사르도 그래요. 카이사르 본인은 암살됐지만 결국 그 카이사르 세력이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카이사르의 이름을 딴 황제정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황제들은 다 이름을 카이사르라고 시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민중의 지지만 받고 있으면 반란은 얼마든지 진압할 수 있다. 그래서 군주는 딴 게 아니라 민중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한 미움받는 역할은 다른 뭐 신하, 뭐 우리 같으면 국무총리죠. 신하한테 떠넘기고 군주는 백성이 고맙게 여길 만한 일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국무총리 방탄총리로 내세우고 대국민 사과는 주로 총리가 하고 대통령은 이제 빛나는 행사, 좋은 행사만 참석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반란 얘기가 나오니까 반란으로 살해됐던 그 후기 로마, 그 로마 제정시대 군주들에 대한 황제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거 사실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당대에서도 이미 너무 옛날 얘기였고, 지금 우리한테는 뭐 로마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재밌게 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면 돼요. 거기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자꾸 암살되고 반란이 자주 일어났던 건 이 로마 황제 고식이 되게 독특한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는 귀족과 민중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근위대라고 하는 황제를 둘러싸고 있는 소수의 군대가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맘먹으면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자기들이 황제에 옹립하고 이런 시대였거든. 그래서 이 제3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들이 그렇게 쉽게 반란을 당했던 거고 요건 아주 독특한 그 역사적 맥락이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딱 두 명의 황제만 이제 지켜볼 만한데 하나는 평화시대의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 유명한 글래디에이터 맨 처음에 나오는 그 황제죠. 요 사람이 되게 평시에 훌륭한 황제였고, 그 다음에 이 난세가, 아우렐리우스 죽고 나서 코모두스 들어왔다가 코모두스 암살되죠.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나서 혼란기가 쭉 이어지는데, 그 혼란기를 평정한 사람이 세베루스 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베루스 황제에 대해서는 좀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세베루스는, 이 세베루스 황제가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또 하나의 롤모델이에요. 그 체세레 보르자와 함께. 그래서 사자와 여우의 기질을 아주 능숙하게 발휘해서 이 로마의 군대를 확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죽을 때까지 황제로서 천수를 누렸다는 거죠. 암살 안 당하고 반란 안 겪고 그리고 그 권력을 쥐는 과정에서도 경쟁자들이 여러 그때 이제 세베루스만 황제가 아니고 이 로마의 황제가 여러 명이 옹립이 됐어요. 군인들이 여기저기서 막 옹립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 경쟁자들을 하나하나 각계격파를 해나갑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경쟁자를 격파할 때는 B랑 연대를 하고 B랑 야 우리 같이 힘 합쳐서 이렇게 먼저 죽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병진이 없애고 나서 또 B를 공격해서 B를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각계격파를 해나가면서 결국에는 자기 세베르스 왕조를 만드는데 물론 이제 세베르스 본인까지만 천수를 누렸고 그 아들대로 가면 또 이게 그 아들때 얘기가 이번에 글래디에 2 얘기인가 말가 그래서 아들대로 가면 결국 또 그 아들끼리 분열해갖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합니다. 결국 다 암살당해서 죽어버려요. 어쨌든 이 세베르스야말로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교활함을 지녔고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며 군대의 미움을 받지 않은 그 유일한 황제였다. 그 난세 이후에 오현제 이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의 마지막 로마의 전성기 황제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다만 어떤 인물이 집념을 가지고 군주를 굳이 죽이려고 하면 그거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주 가까이 있는 인물이 저 새끼 진짜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맘먹고 죽이려고 드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래서 군주는 측근들에게는 아주 가까이 있는 측근들에게는 절대 중대한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측근들이 암살을 하려고 맘먹고 자기 죽을 각오하고 덤비면 막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유명한 우리 그 마키아벨리즘을 실천했던 것 같은 그런 종류의 군주들, 예를 들면 일본의 오다 노부나가라든가, 우리나라의 박정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결국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측근에 의해서 죽게 되잖아요. 오다 노부나가는 그 유명한 혼노시에 대한 혼노사에 있다가 그 아케치 미스히데라고 하는 자기 측근 거의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만큼 총애했던 측근인데 걔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공격하는 바람에 결국 할복하고 불 태워서 이제 죽게 되고 박정희도 자기 군대 동기예요. 그리고 오일육 쿠데타를 같이 했던 동지야 혁명 동지였던 김재규한테 이제 기습을 당해서 암살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측근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평화 시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방법을 따라야 되고 난세에는 세베루스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당시 이탈리아, 이 군주론을 쓰던 당시 이탈리아는 그야말로 난세 중에 난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치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마키아벨리안 모먼트라고 해요. 마키아벨리적인 순간이라는 건데 그 엄청난 난세 속에서 국가가 이제 근대 국민 국가,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로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그 역사의 어떤 굴곡, 역사의 어떤 결절점에 있는 순간을 마키아벨리가 딱 그런 시대를 살고 그 시대를 포착해서 군주론, 로마서론 이런 책을 썼다는 거지. 그래서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잘 봐야 된다는 거야. 시대가 이전에 자기가 익숙했던 시대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고 있을 때 그걸 잘 보고 그 시대를 잘 타야 이제 새로운 리더로 등장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이 딱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 자유무역의 시대가 끝나고 트럼프, 푸틴, 이런 스트롱맨들의 시대가 나오니까 지금이 사실은 최근 몇 년간이 딱 마키아벨리안 모먼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파트에 대한 총평을 해보자면, 지난 시간에 질문에도 나왔지만, 마키아벨리는 철저히 난세의 정치학자였어요. 평시가 아니야. 난세의 정치학자. 그래서 난세의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은 결국 카리스마적인 군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마키아벨리가 원래는 공화주의자인데 취업하려고 군주론 썼다.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마키아벨리는 정말 진정성 있게 군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시대에는.
왜냐면 난세니까. 로마 선언고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로마 선언고에도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누군가 뛰어난 리더가 나타나서 군주가 나타나서 집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공화정을 운영하는 게 좋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강한 혼란스러운 난세는 어쩔 수 없이 카리스마적인 군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하는 이 잔인함과 인자함, 또 신의에 관한 얘기는 현대에는 거의 상식이에요. 현대에서 정치학, 정치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정치 분석하는 거 이러면 종편 아무거나 틀고 봐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다 마키아벨리적 관점에서 얘기를 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근대 국가의 기본 운영 방식이 돼요. 우리가 OS라 그러잖아요. 컴퓨터 깔면 OS 깔잖아요. 이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건 현대 정치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OS입니다. 그래서 자국 시민으로 운영되는 국가는 반드시 자국민들에게 권리를 나눠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권리를 나눠주다 보면, 이 절대주의 국가라는 건 당시 이제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절대주의 국가들 결국 근대 민주국가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군대 민주국가로 이행하는 군사적 토대가 바로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자국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자국군을 만드는 것부터 국가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게 바로 나폴레옹이 운영했던 프랑스 육군, 프랑스 혁명 이후에 수많은 시민들이 자원 입대해서 만들어진 프랑스 육군이 바로 프랑스를 유럽의 초강대국으로 만들었고, 그게 이제 나중에 프랑스가 민주국가로 가는 이제 그 나폴레옹은 과도기였던 거고, 민주국가로 가는 이제 군사적 기반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그런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근대 정치학의 아버지로서 마키아벨리의 진면목을 잘 볼 수 있는 챕터가 바로 이 중간 부분이고, 그리고 난세가 끝난 평화 시에는 다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이판 군주정.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글래디에이터 영화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죽고 나면 공화정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영화에도 보면 물론 이제 창작이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 평화 시에는 정말 이 난세가 끝나고 나면 더 긴 시간에는 이제 공화주의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게 법치를 국가를 운영하는 게 좋다. 그게 기본적인 거고. 다만 난세, 이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이런 난세에는 어쩔 수 없이 잔인한 군주가 출현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정치의 본질이다. 어쩌겠냐. 내 시대가 그런 걸.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윤석열의 계엄 이후에 일종의 난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정치인이나 법원에 대한 테러가 막 일어나잖아요. 법원 불태우고, 이재명 목이 칼 찌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마키아벨리적 군주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마침 우리도 딱 그런 사람이 조만간 대통령이 될 것 같아서,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어쨌든 요 이후에 그 마키아벨리가 이탈리아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3장에 3강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